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를 좀 더 하면 네. 그 일본이 직접 개입을 해서 동학군을 사륙을 한 거 네. 사륙했는데 책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동학도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그것 빌미를 줘가지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일본은 1880년대에 이미 조선 반도 전역에 20만 분의 1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들었어요. 강의 길이, 폭, 깊이, 연안 바다의 깊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놨어요.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한 거네. 예. 네. 그건 그리고 이미 1885년인가요? 부산의 해적 케이블이 일본에서 그 바다를 통해서 현해탄이죠. 부산으로 끌고 들어와요, 전선을. 그건 뭐예요? 전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히로시마에 대본영을 만들어서 그 왕이 직접 그 전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통신선을 까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한양을 통해서 신의주까지 저 북쪽까지 끌고 가요. 1890년대 가보년 해도 그래서 경상도에서 낙동강 유역을 따라서 그 전선을 깔 때 동학군들하고 부딪히면서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경상도에서. 조정이 어쨌든 묵인이나 용인 하에 그렇게 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총. 네. 스나이더 소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국의 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총 말고도 또 무라다 소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연발총이에요. 1분에 15발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의 화력이 사정거리가 2000m, 1800m에서 2200m.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막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반면에 극히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관을 습격해서 얻은 화승총 같은 거는 사정거리가 20m 정도거든요.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비가 오면 날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수만 명이 모였었다고 하더라도 동학군은 죽이기 위한 군대가 아니에요. 나를 표현하기 위한 나 억울해. 난 정말 이런 세상 살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동학군들의 규율이 있어요. 그 일본이 뭐냐면 죽창 끝에 피를 묻히지 말 것.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을. 그런 군대라는 걸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황현이 쓴 오하기문 책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행진을 해서 때로 몰려다닐 거 아니에요. 보릿단이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고 지나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살리기 위한 군대였죠. 그리고 양반이 효자였다. 동네 사람들한테 잘했다. 그러면 근처를 가지 않아요. 심리를 돌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라고 해서 다 적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 사람의 행실이 괜찮았으면 양반이라 하더라도 놔둬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멋있네요. 진짜 멋있죠. 오죽하면 일본의 지식인들 중에서 그 동학당들이 참으로 문명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글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 요번에 해월의 딸 용담할매 청산편을 쓸 때는 그 중에 한 장은 일본의 지식인들에 대해서 썼어요. 일본에 이제 번역되기를 희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할아버지들 중에 일부 알바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시내 나오지 말고
우리 지혜로운 대중들이 좀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위대를 좀 눌러앉히고 평화헌법을 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일본이 동학을 진압하기 위한 게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한반도를 쭉 스캔을 해놓고 있고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동학이 걸림돌이었겠네 일본한테는. 일본은 동학 땅을 굉장히 주시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건너서 중국 대륙으로 가야 하는데 동학 땅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죠. 그래서 후비보병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학 땅을 쓸기 위한 특별한 군대, 이미 일본 내부에서 그 아이누족을 진압한 경험이 있는 그런 이제 부대를 후비보병 19대대라고 하는 군대를 파병하죠. 그럴 때 명령을 내렸어요. 같이. 민나 고로시. 민나 고로시. 모두 살육하라. 그 명령을 수차례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학당처럼 생겼으면 눈빛이 형형하면 죽이죠. 그런데 일본의 특징은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죽일 때 죽이기 전에 몸을 수색해서 가지고 있는 서류, 편지, 연락통신문 같은 걸 다 수집해가지고 몇 궤짝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대학교 후생성, 외무성 같은 데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주신 그 박명수 교수님이 일본에 눌러서 4년을 공부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일본에 엄청나게 원사료, 1차 사료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일본에 가게 된 것도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대학인가요? 대학교 연구실에서 해골이 발견됐어요. 100년 전에 수집한 해골이. 그걸 아이누족 청소부가 발견을 해가지고 진압당했던 그때 당시 진압당했던 그 후예들이네요. 아이노족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언론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언론사에 보도가 돼서 한국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박명수 교수하고 그 한승원 변호사가 해골을 가지러 간 거죠. 근데 거기에 메모가 해골에 붓글씨로 진도의 동학 지도자 수괴의 수급 머리 그리고 메모가 적혀져 있었던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봉환해 오면서 이제 그 박명수 교수가 엄청나게 이제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 해골이 나한테 말하는 게 무엇일까? 100년 만에 나타나는 해골이. 근데 그 송환 과정에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일본 안에 있는 엄청난 자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북접과 남접이 대치관계,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다. 우금씨보다 더 험악한 대규모의 전투가 연산에서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투입됐던 부대가 기록했던 전투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병사의 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둔산 전투 같은 경우에 26명이 절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총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압하러 가는 거죠. 거기에 임신부가 있었어요. 최후에. 그리고 3살짜리 딸을 안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다 농사짓던 아낙네, 남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이를 아는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이제 절벽에서 투신하는 것을 택하죠. 그래서 다 진압하고 천황폐하 만세 3창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 기록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을미년에 명성황후 민비를 죽였다는 것을 오랫동안 감춰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동학도들을 자기네들이 와서 절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 정부가. 그런데 이제 그 가져온 해골이 우리나라 법에 장사법에 그걸 그쵸, 전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시를 못하고 수장고에 19년을 그 어두운 데서 이제 방치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화장하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소설을 쓰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해골이 보통 해골이 아니야. 길에서 그냥 발로 툭 건드려서 나온 해골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해골을 가져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당시에 1905년에 그거를 파해서에서 가져간 건데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묻혀 있었던 해골을 파서 가져간 거예요. 사또 마사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걸 가져갔는가? 그 무덤이 어쨌든 그 동학군의 무덤인 걸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파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게 수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당시 1900년 초기에 일본의 우생학, 인종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인종학. 그 사또 마사지로라고 하는 채집자가의 스승이 인종학을 공부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자기네 일본의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골들을 아이누족, 조선족 이렇게 해골들을 수집해 갔던 것이라고 짐작을 할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대동아 공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일본 내 관여가 지금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해골이 발견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게 하자.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주에서 동학기념사업회에서 그걸 화장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흘 전에 스톱시켰어요. 막 저희가 밤에 막 토요일 날 저녁에 알게 됐는데 저희가 막 난리가 났었죠. 토요일 밤에. 그래서 일요일 날 막 탄원서 써가지고 다음 날 월요일 날 문체부 가고 문화재청 가고 그리고 막 감사원에 탄원서 쓰고 그래가지고 스톱. 그걸 더군다나 이제 화장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스님이 유골 영등 및 사체 유기 뭐 이런 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겁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화장해서 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에도 그런 유물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 대량 학살지, 그 아우슈비츠나 뭐 킬링필드의 그 유골들이나 다 전시해 놓으면서 그 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유골들을 무시하고 뭐 조롱하기 위해서 전시해 놓은 거 아니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비참한 역사를 인류들이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전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장사법에 묶여 있어서 그렇게 아직도 수장고에 있는 진도 유골은 진도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원해요. 가져가기를. 그 DNA 검사도 아직 확실하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셔가겠다고 하는데 전주에서 안 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대승적인 현재에서 해결이 됐으면 하죠. 빨리 그 특례법 같은 게 만들어져서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전시가 되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하게 일본이 채집해가고 일본이 그 동학도들의 절멸을 가장 큰 주체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아시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사실은 동학도 갑오혁명의 얘기는 19세기 아시아에서 최대의 사건이거든요. 그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잖아요. 자, 그 소설 보면은요. 네. 총하고 그냥 이제 살리는 부대하고 죽이는 부대하고 싸우는 그렇죠. 건데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했는데 네.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알면서 이렇게 총앞에 나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시작이 이제 전라도에서 됐어요. 근데 그게 생존을 위협받으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전봉준의 공초 재판 기록처럼 네. 참고 또 참았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학이 9월 달엔 전국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기포가 일어났는데 일본이 이제 낙동강으로 전깃줄을 끌고 들어오면서 그 근처에 있는 논밭 를 마구 이제 훼손하고 그 인력을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그러면 이제 동학군들은 자르죠. 전선을 자르죠. 그러면 이제 색출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막 죽이고 그 일본군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뭐 관군까지 더불어가지고 막 때로 덤벼가지고 동학군들을 잡고 또 그냥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탐관오리들이 동학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재산을 빼앗고 여자를 첩으로 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이제 거리로 쫓겨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살 수 없어서 이 난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상도 편에도 보면 최명순이라고 하는 첩주가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거기 관군하고 일본 놈들이 와서 혼례 다음 날 최명순 접주 죽이고 사돈도 죽이고 아들도 새 신랑도 죽이죠. 그 며느리 그 새 신부한테는 첩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그냥 거부하고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런 것들이 기록에 개인의 기록에 있더라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김계남 같은 이제 전라도의 남원의 장수는 너무나 용맹하고 사나워서 이제 전봉준 같은 사람은 이제 잡아서 묶어가지고 한양으로 재판을 위해서 끌고 가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기 전에 그냥 재판도 하기 전에 죽여버리죠. 근데 그 김계남의 처형을 안타까워하는 여자들이 할머니가 돼서 죽기 전에 그것을 가사로 적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개나마 왜 떠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사를 적어서 이제 자기 후손한테 남기고 싶어 하죠, 사실을. 그런데 경상도 편에 이하배가 왜 왔니? 홍조동아 왜 죽였니?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주석에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군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것이 일제시대까지 노래로 전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 말에 할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이런 노래 부르고 다녔다 라고 한 것을 누가 이제 채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갑오년 때 있었던 일이죠. 이하백이라고 하는 일성에서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동학군을 이제 홍조동이라고 하는 양반, 의병이죠. 민병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제3자가 아마도 여성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 사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배가 왜 왔니? 홍조당아 왜 죽였니? 라는 그 규절만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2000년대의 어떤 자료에 한 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공식적이지 않은 기록이지만 우리가 단편을 추측할 수 있는 그 기록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겠다. 세월이 흘러가면 더 없어지겠죠. 네. 그 소설이 그 3.1운동 이후까지 이제 이어져요. 살아남은 동학도들이 3.1운동의 또 주역이 되고
또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까지 쭉 이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해월이 이제 산으로 도망 다니고 할 때 그때 이제 거의 70 다 된 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병희라고 하는 손병희가 손통령이라고 이제 그 군인 그 혁명군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였거든요. 자기 어깨에 굳은 살에 박였을 정도로 이제 그 가마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 시대에 그 도망갔다가 동학군들을 다 죽이니까 도망갔다가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 내렸을 때 남쪽의 그 동학도들은 이미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었어요. 동학도들이. 그래서 북쪽에서 보내오는 그 성금, 그게 사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지만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 당시에? 손병희가. 근데 고종보다 더 새 거라 고종하고 바꿔서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부가 있었고, 뭐 기사가 따로 있었고, 뭐 엄청난 부를 그때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병희가 일본에 굉장히 오래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물질 개화 문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동덕여고니 무슨 굉장히 많은 학교를 후원을 하고 육성을 하죠. 그러면서 그 1919년에 3.1운동을 준비해요. 근데 49일 기도라고 하는 게 동학에는 있어요. 49일 기도를 수은 체제우도 했고 제자들한테 많이 권했고 해월도 도망 다니는 틈틈이 49일 기도를 굉장히 여러 차례 하고 그리고 이제 손병희도 천도교 안에서 49일 기도들을 하고 그러면서 49일 기도 끝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이제 3.1운동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잡혀가서 그 병이 들어서 나와가지고 얼마 있다 죽죠. 옥사하는 사람도 둘인가 있고 그 권병덕이든 이종훈이든 뭐 그때 다 같이 동학혁명할 때 같이 말 타고 깃발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3.1운동의 주역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1운동하고 동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동학도들 또는 나중에 천도교로 입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33명 중에. 이제 손병희가 그렇게 해서 죽고 1세대는 이제 끝났는데 그때 3.1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바로 정순철 같은 경우 정지용, 박열, 박열 같은 사람들이 그때 3.1운동 때 확 깨어나죠.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렇게 대규모로 크게 한 적이 없어요. 독립을 염원하는 운동을.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저는 책에다가 그것을 젊은 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깨어난 젊은 사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유학을 가요. 이제 정순철이 1901년생이거든요. 뭐 19살 아니에요. 그 시절에 이제 각성한 젊은이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요. 방정환도 이제 그래서 사회주의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개벽에다가 옮기는데 방정환이.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이 한반도에 들어온 일본 놈들은 전부 악랄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정말 점잖고 양심적이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천황의 지배를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죠. 그리고 그 해월의 아들 최동희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15살에 유학을 가가지고 11년간인가를 일본에서 유학을 해요.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상남자가 되죠. 김성순이 뭐니 하는 사람들하고 다 동기동창이고 거기서 이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뭐 이거 다 달통한 그 상남자가 돼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 손병희하고 그 천도교를 꾸려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안 맞아가지고 자기는 만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꾸려가려고 굉장히 많은 땅을 사고 공동 경작 실험도 하고 공동체를 꾸려갈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독립하려면 우리도 무장을 갖춰야 된다. 레닌도 만나고 뭐 트로츠키도 만나고 그래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런 약소국을 지지해주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만나고 섭렵하면서 우리도 무장, 독립, 투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려혁명당을 만들죠. 그 고려혁명당의 주축이 되는 그 그룹들 중에 형평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평사. 형평사가 뭐냐면 그 진주에서 생겼는데 백정들의 모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백정연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학 때부터 백정들은 초립을 이제 쓰게 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제일 상껏, 제일 아래 계급이었죠. 그런데 동학 때는 벌써 그 완전히 수평적인 평등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백정의 모자를 쓰게 하지 마라. 초립 모자를 쓰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형평사라고 하는 백정들의 모임도 그런 동학의 사상과 새로 유입되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사실 해방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일본의 감옥에서 나온 사람 2만 명의 그 운동가들이 다 좌익이에요. 좌익 수가 2만 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변절하고 친일로 돌아섰을 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자꾸 국정화하려고 하고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만드는 것이 그 짜장면에 지읒자도 말하기 힘들도록 지금 이제 공안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그런 과거의 역사를 다 지우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친일했던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변절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청산편에는 시작이 이제 그 해월의 딸이 6살 무렵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월의 딸이 죽는 게 1956년 6.25 전쟁 겪고 나서 죽거든요. 그때까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도 안 쓸 수 없고 해방 이후에 소용돌이, 그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나오는데 진짜 그 한일운동 이후에 있었던 60만 세도 개벽 사람들이 주축이 됐는데 그 다 사회주의 사상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개벽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일제시대에 그 개벽에서 만든 잡지들의 거의 반을 빼앗기고 그 일본 놈들이 검열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반으로 잘라요. 유통되지 못하게. 압수하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압수해요. 그러면 그 김기전이라고 하는 그 개벽의 주관은 그 리어카를 붙잡고 그 하염없이 울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 독립의 역사를 말할 때 사회주의나 좌파
좌파 얘기를 무시하고 아니면 없는 것처럼 건너뛸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분명한 역사인데. 그래서 지금 좌익, 우익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건 역사에 굉장히 무지한 거죠. 새는 반드시 익이라고 하는 게 날개 익자네요. 좌익, 우익이 있어야 균형을 잡는 것인데 좌익을 범죄시해서 꺾으면 우익 하나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거는 진짜 반쪽 부족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사가 진짜 잘 우리가 이 세대를 젊은이들을 잘 교육을 가리키려면 통일 이전에라도 좌우에 관해서 확실하게 다 가리켜야 된다고 봐요. 북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대화가 시작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통일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무기만 사들인다고, 비싼 무기만 사들인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 나가면서 비싼 전쟁 준비 말고 싼 평화 확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무기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죽이고 죽는 거예요. 죽이고 죽을 준비를 왜 하죠? 결국은 망하는 건데. 그래서 동학이야말로 살림의 철학, 살림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굉장히 귀한 에너지다. 그 고문 장면이 나와요. 그 여기 용담 할매가 젊을 예. 때 결혼하기 강제 결혼하기 네. 전에 이제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선 경험을 살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어요.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어떻게 그렇죠. 받게 되셨어요? 그때 잡혀갔는데 유물 돌리시다가요? 유인물을 돌린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누구한테 받은 유인물을 네. 제 후배한테 줬어요. 네. 근데 그 후배가 누가 네. 다른 일을 하다가 네. 경찰이 가택 수색을 했는데 걔 책장을 들춰보다가 미제 사건의 유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받았냐? 고광순이죠 그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잡혀간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지도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건 이제 첫 번째 잡혀갔을 때 얘기네. 두 번째 잡혀갔을 때 고문을 당했네요. 두 번째는 뭐 이제 검은 리본을 시위 때 만들어라 뭐 이렇게 후배한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문할 때 그렇게 이제 뒤로 손을 묶고 발을 더 묶고 눕혀 놓고 이제 그 발목도 꽁꽁 이렇게 위에서 잡아 누르고 어깨도 잡아 누르고 이제 물을 붓는 거죠.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 씌우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코로 입으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뭐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뒤로 진짜 근데 이제 그때 서대문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고문 형사들을 독려하면서 죽어도 괜찮아. 38선 넘어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 어디서 또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요. 내가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죽으면 빨갱이를 몰아서 죽었다고 하면 돼. 그게 그 고문하는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술수, 무조건 빨갱이는 죽여도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 빨갱이로 몰면 돼. 이런 생각들을. 아예 무슨 공식 뭐 이렇게 교육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에 매뉴얼에 정보부가 주는 매뉴얼에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나만 그렇게 당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 재심 청구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데 우습게도 지금 현재의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배상은 없다.
배상 책임은 없다 국가가.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돈 안 주려고 이제 뭐 고문을 받아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뭐 그것이 형량에 영향을 준 경우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내가 이거 고문 얘기를 써야 되겠다.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 고문 당시에 내가 병원에 치료받은 경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좋아. 구속 상태 아니었나요? 구속 상태에서 이제 고문을 한 다음에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문 당했다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이 붙어 있는데 나중에 뭐 1년 뒤에 나와가지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떼나요? 재판부가 그렇게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좋아, 당신들이 인정 못해? 그럼 나는 기록으로라도 남겨야지. 그런 생각으로 썼고, 실제로 그 딸과 그 셋째 부인, 손씨 셋째 부인과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어요. 주리를 틀고 그 바람에 이제 유산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렇게 썼죠. 요즘에 또 최근에 또 물대포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 유신을 그냥 지나신 게 아니고 유신에 맞서 싸우시다가 탄압을 받으신 역사가 있으신데 또 박근혜 시대가 됐고 물대포까지 나왔고 지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미 박정희의 말로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구나. 참으로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그 교훈을 얻었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년 전에 고종이 결국 일본에 쫓겨나고 나라를 넘겨준 것도 그 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힘으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힘을 무시하고 그 힘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권력을 가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주권을 가진 주인들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흉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예상들이 많이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불응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그런 걸 바라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치적으로 잘 어쨌든 정의로워지고 이런 것을 그렇죠. 바라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그 120년 전과 비슷하게 지금 또 일본이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 동학도들이 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도들이 되어야 되죠. 동학도들이 돼서 희생은 최소화하되 마음 안에 정말 고품격의 영성을 지니고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너도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면 분명히 좋은 개벽 세상을 만들 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같이 나가면 멀지 않아요. 길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계속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그 동학의 동자가 서에 대립되는 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빛, 살림, 생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본래.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12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다. 그때 죽을 줄을 알았지만 제가 깃발 휘날리며 보험편에도 썼는데요.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이게 오르막길이야. 라고 쓴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탄압을 받는 것 같고
IS 취급도 받지만 멀지 않다. 옛날에 박정희 때 18년도 우리가 지나왔는데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르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오르막길을 걷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냉전 수구 세력들, 분단 마피아 세력들이죠. 분단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무기 장사꾼들. 권력과 부를 누리는 그렇죠. 세력들. 그래서 지금 분단 상황에서 조의금 5억씩 걷어들이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서 힘을 이제 주인이 가져와야 되죠. 정권 교체하고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기쁘게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 자유를 위해서 기쁘게 나아가야 되죠. 절대로 좌절하지 말 것. 그걸 얘기하고 싶네요. 동학을 동학의 어떤 뭐 아까 말씀 가르침 뭐 이렇게 했는데 종교라는 게 아닌가 그 저는 그냥 네. 가르침 뭐 네, 맞아요.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그 기본적인 그 출발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동학을 지금 단순히 그냥 지나간 역사로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담고 있는 사상과 이게 뭐냐 내용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이 돼서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얻어서 살아갈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맞아요. 진짜 감사하고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글을 쓰면서도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단지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아름다웠던 상남자, 상여자의 이야기들을 우리 것으로 하고 현재와 미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얘기들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시위하면서도 누구를 처형하자 이런 얘기들도 막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같은 거를 할 정도로 한국의 그래도 그 대중들의 의식이 이제 많이 진화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보정하면 진짜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비참한 꼴을 우리가 우리 대중들이 만들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도록 정말 지금의 사건 사단을 만든 주인공들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경고. 경고 너무 많이 가가지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자, 오늘 헤일조선 역사기에서 우리 그 여성 동학 다큐 소설 13권을 완관하시고 또 매주 이틀 화목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 어머니의 활동, 무기를 없애고 평화를 지키는 활동을 또 동학도들처럼 하고 계시는 고은광순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장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 친일파 후손이 큰 소리치는 나라 반역과 매국의 쓰레기 모두 건너매고 자주의 깃발 높이 당당하게 미국놈 밀어내고 일본놈 이어내고 남남은 손만 잡고 통일하는 나라 양키놈 양수내죠 쪽팔이 쪽팔려 해 비로소 민족 자존 세워내겠네 이완용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박경효 김윤식 이주회 이두황 우범선 이진호 김태석 김덕기 정봉덕 김서원 정훈 최남선 김환란 이인직 이광수 김동인 주요한 김동환 모윤숙 유치진 홍나파 현재명 김기창
정춘수 조선일